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그 나라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자문관으로서 저는 워싱턴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을 봤어요. 그런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요. 그것도 연료 공급과 기술 공유까지 포함해서요. 70년 동안 미국이 절대 열지 않던 문을 처음으로 열어준 겁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찾기 위해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입니다. 국산 화율 76%.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국이 혼자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도움 없이도요. 더군다나 한국은 25개의 원전을 국내에 건설했고 중동에까지 수출했어요. 세계 5대 원전 강국입니다. 400년 역사의 미국 조선소 게이트에는 성조기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크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시설에서 한국의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자주권이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이었습니다. 70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그것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나는 공유 불가를 쓴 사람입니다. 나는 불가능을 정의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톰슨, 20년 경력의 핵추진 전문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판단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주 에이펙에서 내 판단이 모두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그 밤, 호텔 로비는 뉴스로 난리였습니다. 트럼프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더군요. 공식 일정표에 없던 비공개 회담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뭐가 뭐하는 회담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상회의 개막 몇 시간 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트루스 소셜 지금 봤어? 나는 침대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네 번째는 손이 떨려서 화면을 못 봤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 한 문장 겨우 10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10단어가 내 2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20년을 뭐 했습니까? 불가를 썼습니다. 보고서마다, 회의마다, 청문회마다. 이 기술은 공유될 수 없습니다. 동맹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문장을 쓴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적어도 수십 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국가 안보의 최상위 비밀입니다. 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까지 포함되니까요. 이건 핵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0년 동안 딱 5개국에만 공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5개국입니다. 그 중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입니까? 나는 호텔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느낀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동차들이 경주 곳곳을 다니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전 세계 미디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이터, AP, 뉴욕타임스, BBC 모두가 같은 헤드라인을 띄우며 헤드라인을 교체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승인. 한국의 외교부도 즉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상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던 듯 했습니다. 그건 요청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부터 수집해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KSS-3의 국산 화율은 원전 안정성 평가는 어떻게 되나?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내 손이 떨렸습니다. 국산 화율 7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의존도가 24%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일본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원전 안정성.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퓨처, 파트너즈 4, 어드밴스트 네이벌 프로그램즈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캔더데이트 스테터스, 하이 컨퍼던스. 나는 그 자료를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확신했었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내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심장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까?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내가 정의한 모든 불가능이 이제 가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밤 나는 더 이상 냉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화면에 블루라이트만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이제 치워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의 시간이었거든요. 나는 한국의 잠수함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 두 번째, 세 번째. 20년의 진화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1200톤. 디젤 방식이었습니다. 1993년 만들어졌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3000톤대로 커졌습니다. 2006년부터 바다에 나갔어요. 세 번째는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4000톤대 조용함의 정도, 물속에 있는 시간, 무기 능력 모두 세계 3등 아닙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프랑스 기술을 배웠고 미국과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국산화율을 받습니다. 첫 번째 30%, 두 번째 60%, 세 번째 76%. 손이 떨렸습니다. 76%.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남도움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품, 설계, 만드는 일. 모두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는 원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지어왔는지를요. 국내에만 25개. 세계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혀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원전이랑 기본이 같아요. 다만 크기가 작을 뿐이에요. 내 노트북 폴더를 열었습니다. 기밀 폴더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한국 관련 문건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주요 해군 프로젝트의 파트너 후보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최우수 평가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술 능력 최고 평가 안정성, 평가 최고 평가 동맹으로서, 신뢰도 최고 평가세. 항목 모두 만점입니다. 나는 문서의 맨 아래를 봤습니다. 서명란에는 누군가 이름을 써놨었습니다. 내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 어디에도 한국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죠? 그건 내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죠. 한국?
아직 때가 아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정치가 불안정하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나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화라는 회사가 자꾸만 나오더군요. 한화오션 검색을 더 깊이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실력 있는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그곳을 한국 회사가 사버렸다고요? 글을 더 읽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현장을 이끌 것이다. 한국 엔지니어가 현장을 이끈다. 그렇다면 미국 직공들은요? 그들은 배우는 입장인 건가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수입하던 나라에서 팔아주는 나라로. 그 변화를 숫자가 먼저 보여줬습니다. 나는 늦게야 깨달았죠. 한국은 기술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최우수 평가. 이 글귀가 새로 보였습니다. 이건 과거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그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지구상에서 중요한 위치, 그리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내 판단만 빗나갔습니다.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한화오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완료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 한국 시간이었어요. 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조선소의 메인 게이트. 그 위에 2개의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별과 줄무늬. 그리고 그 옆에 태극기. 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성조기 옆에 태극기를. 겨우 가로 1m, 세로 60cm 정도의 작은 깃발 하지만 그건 기업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였습니다. 내 머리가 멈췄습니다. 70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그때 미국은 한반도의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재건을 돕기 위해서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은 없었습니다.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읽은 기사.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잠수함 건조에 착수합니다. 협력이라고 썼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주도는 한국입니다. 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로비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핵추진 잠수함. 나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단의 긴급 협의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된다는 게 확실합니까?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네, 문서상 확정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현장을 이끌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침묵.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 문장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배우는 입장.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배운다. 한국으로부터 그 회의실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을 넘어선다. 이건 권력의 이동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조선소의 역사를 말이에요. 1776년 설립 미국 독립 직후입니다. 400년이 넘는 역사. 그곳에서 미국의 주요 군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만들어질 겁니다.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련 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제목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최종 확인이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조 위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주도권. 한국 기술진 일정 즉시 착수. 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한 줄로 그 밤 경주의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런데 세상은 평소처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심장부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70년 그 시간이 역전되는 순간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배운다. 한국으로부터 워싱턴에서 화상.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사람들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었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회의는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처리와 농축 기술은 절대 공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기술 공유는 가능하지만 한국이 독립적으로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나는 메모를 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기술보다 느리다. 보수 싱크탱크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에 예외를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이 같은 요구를 할 때 미국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는 우려였죠.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쿄에서 벌써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라 비공식 채널을 통한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나는 일본의 다음 행동이 뭘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개 성명으로 영내 군사 균형 훼손이라고 비판할 겁니다. 그 다음엔 비공식 채널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먹일 거고요. 은연중에 미국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줄 겁니다. 자신들이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한국은 뭘 했냐는 식의 논리로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결핍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 회의는 2시간을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타협이었습니다. 일단 기술 공유는 진행하되 재처리와 농축에 관한 권한은 단계별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즉,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현장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도크를 점검하고 있었고 미국 관리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노조 대표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안전 규정이 지켜질 것인지, 미국 기준을 만족하는지, 자신들의 직공들이 충분히 훈련받을 시간이 있는지 등등을 물었습니다. 정당한 질문들이었죠. 나는 현재 파악 단계이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노조 대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신뢰가 빠지는 표정이었어요. 국회 예산위원회에서는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비용 문제였죠. 누가 돈을 낼 것인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분담인가?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업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 예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구심이었어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속도를 죽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다. 정치의 중심에는 항상 돈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은 부차적입니다. 경주에서 한국 정상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연료 안정성과 공급망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즉시 착수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경주의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워싱턴에 들렸을 겁니다. 그 밤 미 국방부 내부 메모가 나왔습니다. 극비 문서였죠. 제목은 재처리 농축 관련 단계적 검토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처리와 농축은
단계별 검토 가능 레드라인은 선이 아니라 문턱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거든요. 레드라인이 문턱이 된 겁니다. 절대 불가해서 나중에 생각해보자로 바뀌었고 이제 검토 가능으로 변했어요. 정치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도크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항의했던 노조위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네,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이었어요. 일본의 항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외교 라인에서 계속 영내 균형 문제를 제기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속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모든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국산화율 76%, 원전 안정성, 조선 기술 요청이 아니라 자격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하고 있는 건 세계 질서의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한국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 시간이 진실입니다. 첫 주 한국 엔지니어 팀이 도크에 공정을 재설계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동선을 보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작업 분할도 맞지 않았고요. 한국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스티키노트로 각 작업 단계를 표시했어요. 색깔별로요. 미국 관리자들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을 바꾼다는 그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달랐습니다. 평균 공정 시간이 18% 단축됐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이 말한다. 다음은 소음과 진동 테스트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소음은 사명입니다. 적의 소나에 감지되지 않기 위해서죠. 1데시벨의 차이가 전술을 바꿉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방진 마운트의 규격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합금 조성을 약간 바꾸고 곡선을 재계산했어요. 그 손가락 끝에 작은 변화가 소음 지수가 1.3데시벨 떨어졌습니다. 용접 비드의 폭을 균일화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누설 위험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죠. 원래는 1cm 오차 범위가 허용됐는데 한국 팀은 3mm로 줄였습니다. 미국 용접공들이 처음엔 그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그들은 3mm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밀리미터가 전략을 바꾼다.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기사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섞여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일하는 방식이 충돌했거든요. 미국식은 철저한 절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열고 허가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한국식은 빠른 판단입니다. 문제를 보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시험해보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섞이기 시작했어요. 한 화이트보드에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한 체크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용접 절차와 공정 코드가 매핑된 표였죠. 한국식 신속성과 미국식 안전성이 합쳐진 거였습니다. 그 표를 본 미국 노조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쪽이 우리를 배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다는 신호였어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표. 하나가 문화를 바꿨다. 안전심사가 다가왔습니다. 원자로 모듈 주변 구획의 화재 등급, 상향 설계를 통과시켜야 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종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연이 필요했죠. 한국팀이 임시 피난 프로토콜을 준비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10초 안에 안전구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심사관이 시계를 들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어요.
1초, 2초, 3초 설계도대로 구획이 열렸습니다. 피난 경로가 확보됐습니다. 안전거리 확인됐습니다. 9초, 10초 심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메모했습니다. 기적은 드라마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였다. 그 다음 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와 한국 측 대표가 함께 섰어요. 한국 팀장이 현장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시간 단축, 소음 감소, 안전기준 통과 모든 데이터를 수치로 제시했죠. 미국 측 관리자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같이 만든다. 그 문장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아래서요. 나는 그 박수의 리듬을 세고 있었습니다. 속도감 있는 박수였습니다.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의 박수였어요. 그 밤 호텔방에서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죠. 공정시간 감소 마이너스 18%, 소음 지수 감소, 마이너스 1.3dB 안전심사 통과, 인력 통합 완료 일정, 진행률 100% 달성. 이 모든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속도는 신뢰의 함수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역으로 한국이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도크에서 기술이 정치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훈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해상 작전이었죠. 동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함정들이 한반도 근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견제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소식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전자전 환경 시뮬레이션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통신, 감시 장비를 강화하라는 거였죠. 실제 전투 환경에 준하는 테스트를 하려면 그 정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다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어요. 연료 협상은 그 다음 주에 시작됐습니다. 가장 민감한 방 하나에서요. 미국 측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군사적 적용 금지라는 문구의 범위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합법적인 산업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했어요. 회의장의 공기는 마치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팽팽했거든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조항은 칼날이었다. 우리는 나를 둥글게 깎아 문턱을 만들었다. 며칠의 협상 끝에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산업적 필요에 따른 제한적 재처리라는 표현으로요. 완전한 자주권은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도크에서는 다른 위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시제 모듈의 스트레스 테스트 중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10사이클 가옥 시험 동안 원자로 주변 합금에서 미세균열이 감지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현장의 모든 일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즉시 도크로 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과 미국 기술자들이 그 균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0.5mm 정도의 금이 가 있었죠. 그 작은 균열이 모든 일정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보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합금 조성을 0.2% 조절하고 재가열 프로파일을 변경하자는 거였어요. 미국 측 안전 담당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주가 더 걸립니까? 2주입니다. 침묵.
지금 멈추면 전체 일정이 재조정됩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경보음은 공포가 아니다 방향이다. 그 밤 신문에 유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핵잠 건조 현장에서 안전 결함 발견 일정 지연 불가피 출처는 분명히 내부 인사였습니다. 누군가 속보를 팔아버렸던 거죠. 현장의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노조 직공들은 불안해했고 한국 엔지니어 팀도 긴장했어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속도를 의심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의심을 팔지는 마라. 나는 밤샘 점검표를 들고 도크로 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도크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용접, 쇠의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현장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국 용접공과 한국 기사가 함께 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들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통과할 겁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본다. 그 밤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전 라인, 품질 라인, 윤리 라인 세 라인에 책임자들이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서명이었죠. 한국 측 책임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승인은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고. 그 한 단어 진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두 라인도 서명했습니다. 그 밤 3명의 서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는 도크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름, 용접, 그리고 결연함의 냄새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나는 도크 냄새를 맡고 서명했다. 이것이 전장의 잉크다. 비공개 방이었습니다. 지하 2층 창문이 없는 방. 국방부 서버에서 한 폴더가 열렸습니다. 타프 컴퍼덴셜 폴더였죠. 제목은 핵추진 기술. 이전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첫 줄에 박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외 승인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어. 나는 스크린을 3번 깜빡였습니다. 네 번째, 숨을 멈췄어요. 그 다음 줄은 이유였습니다. 네 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째,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원자력 기술의 안정성. 평가는 어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는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넷째, 완전한 신뢰 가능한 동맹입니다. 네 줄 겨우 네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나는 그 문서의 맨 아래를 봤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내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서명이 없었습니다. 거부 판정 옆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다른 이름의 서명이 있었죠. 누군가 새로운 판정을 내렸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기술 공유 범위 핵추진 원자로 설계, 연료 정제, 안전 절차 제한 사항. 군사적 용도 외 불어, 제3국 이전 금지 이행 시한. 12개월 이내 완료 승인자. 국방부 장관 앤드 에너지부 장관. 12개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현장 실적을 근거로 이 일정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필라델피아. 내가 목격한 그 도크 그곳에서의 성과가 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재건을 위해 기술을 나눴죠.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원조국이 원조국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한 기술을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신뢰는 질량을 가진다. 신뢰는 문장을 바꾸고 문장은 역사를 바꾼다. 그 문서를 본 직후 미국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핵연료 협정은 수정되지 않았다고요. 다만 문이 열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생존의 파트너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믿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파트너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호의 시대는 끝났다. 상호 생존의 시대가 시작됐다. 동시에 전 세계 언론이 터져나왔습니다. CNN은 미국 동맹 중 단 한 나라에 핵 추진 기술 공유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BBC는 더 세밀한 분석을 했어요. 이는 동맹 개념의 재정이라고 썼습니다. NHK는 묵직했습니다. 일본은 제외됐다는 뉘앙스였죠. 인민일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위험한 야망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침묵은 공포의 또 다른 형태다. 적들은 떠들었고 하나는 침묵했다. 그 밤 나는 내 서재에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폴더를 꺼냈습니다. 20년의 보고서들이었죠. 첫 페이지부터 읽었습니다. 이 기술은 절대 공유될 수 없습니다. 핵 추진 기술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자립 능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내가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모두 나는 그 문장들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았거든요. 나는 그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두꺼운 분량이었어요. 페이지로는 수백 장. 나의 20년이 여기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에 조용한 방에서요. 마지막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깨끗한 페이지였어요. 거기에 연필로 한 줄을 썼습니다. 트러스트 해즈메스. 신뢰는 질량을 가진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불가능을 정의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경주에서 그 단어를 폐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미국의 전략 지도는 한 문장으로 다시 그려진다. 예외 승인 대한민국. 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주의 밤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어요. 평소처럼. 그런데 세상은 평소처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바다 건너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위. 제어실 내부가 생생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던 시간이었어요.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연료봉이 투입됐다는 신호였죠. 제1차 임계점 도달.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파워 안컨펌드. 조용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였어요. 나는 그 순간을 메모했습니다. 역사는 폭음이 아니라 조용한 전류로 시작한다. 경주의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 폐막 행사였죠. 한국의 지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있었고 전 세계 미디어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 문장에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들이켰어요.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요.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기술을 얻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침묵. 결과는 하나다. 결단. 나는 그 대화를 메모했습니다. 돈보다 결단, 기술보다 신뢰.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도쿄 외교라인에서 영내 균형 재검토 필요라는 성명이 나왔어요. 이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왜 한국이 먼저 기술을 받냐는 불평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해상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기동을 펼쳤어요. 분노의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시작했죠. 한반도 근처 영해를 침범하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소음은 불안의 언어. 침묵은 두려움의 언어다. 지금 세 나라는 모두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귀국 비행기에 올랐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경주 방향을 바라봤어요. 창에 비친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비행기의 미끄럼틀에 반사된 태극기였죠.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 있는 거였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죠. 자판을 쳤습니다. 한 줄씩 나는 20년 동안 불가능을 정의해온 사람이다. 다음 줄 그 불가능이 경주에서 가능이 됐다. 그 다음 7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오늘 세계를 돕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마지막 줄. 더 세번스 네이션. 더 인디펜던트 원. 코리어. 7번째 나라. 진짜 독립한 나라. 한국.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파도. 그 파도 아래 지금 어디엔가 한국에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0년 그 시간의 역전을 나는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오른 나라. 처음엔 봤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증언자입니다.